빨리빨리 문화에 기인하여 스텔스 무인기도 계획보다 일찍 실전에 배치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저력이죠. 우리는 다른 건 다 빠른데 정치만 더럽게 느려터짐 정치개혁 빨리 시행해야 함. 현재 정치체계로는 답이 없음. 진작에 전력화 계획하고 실행했어야지. 무슨 이유로 네티즌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한번 같이 봅시다. 1991년 1월 16일 걸프전 첫날 F-117의 기습 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계는 스텔스 전투기의 존재와 위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까지 적을 공습하려면 방공망 제압기, 초계기, 전자전기, 호위기, 공격기 등 40여 대로 구성된 대규모 편대를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단두대의 F-117 스텔스로 대체한 것인데요. 이후 스텔스는 5세대 전투기의 기준이 됐고 미래 항공전의 핵심으로 등장했습니다. 2010년부터 미 정부는 차세대 전술항공의 연구라는 자료를 통해 미 공군이 F-22를 대체해 2030에서 2050년에 사용할 차기 무인 전투기에 대해 개념을 연구 중임을 공개했습니다. 하늘의 지배자로 불리는 F-22 스텔스기의 초기 컨셉트 연구가 시작된 1980년대에는 F-15가 최고의 전투기로 이름을 날리던 때였습니다. 이는 전투기나 차세대 전략무기 개발엔 20년 앞선 눈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데요. 현재 미 공군은 비밀 예산으로 6세대 스텔스 무인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F-22를 대체하는 차기 스텔스기는 2000년대 초 이후 개발을 시작했는데 2027년 이후 F-22를 대체하기 시작할 전망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구상하는 6세대 전투기는 현재보다 수준이 훨씬 높은 전방위 스텔스기입니다. 적진에서의 공중전 OCA 방어형 공중전 다카, 통합 미사일 방어 능력 아이엄드 근접 항공 지원 CAS 능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레이저나 전자기파 무기 HPM 같은 에너지빔 무기를 적용하고 아시아권의 작전 환경에 맞춰 현재보다 더 긴 항속거리를 갖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사람이 아닌 지상에서의 원격 조정이나 AI를 통한 무인기가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가 앞다투어 개발하고 있는 무인 스텔스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3월 청와대 상공을 비행한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내에 추락한 3대 의무인계 답해 국방부 등이 분석해 언론에 공개한 바 있는데 기체의 전체적인 생김새는 중국산을 참고했고 내부에 탑재한 엔진과 카메라 등은 무인기용으로 개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조립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과거 4차 핵실험 이후 정탐용 무인기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파주 불화산 부근 상공을 비행하던 북한의 무인기를 우리 군이 포착해 기관총 20여 발로 경고 사격 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무인기를 차세대 비대칭 전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은 1973년 무렵 한국에 배치된 주한미군의 무인기를 보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 1988년 무인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무인기 관련 부품을 중국이나 시리아 등을 통해 수입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내에 추락한 북한의 무인기 중 일대가 중국의 민간 무인기 업체에서 판매 중이던 모델과 일치한다는 주장은 이런 가설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인데요. 이 기사는 북한이 정찰용 소형 무인기 외에도 열병식에서 공개한 중대형 무인기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무인기는 폭탄을 장착해 공격용으로도 쓴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각 나라들이 한창 열을 올리며 개발하는 무인기의 스텔스 기능이 더해진다면 그때는 얘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이 탑승하지 않기 때문에 소형화가 가능하고 소량의 폭탄을 탑재한 무인 스텔스기라면 표적을 잡아내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스텔스 전투용 드론의 역사는 원래 미국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은 개발 계획을 철회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 이스라엘까지 미래전의 활용도가 높은 스텔스 전투용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첨단 스텔스 전투기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유인 스텔스 전투기 대비 개발이 용이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종사의 생존에 필요한 안전장비나 방어 시스템이 불필요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유인 전투기 대비 훨씬 싼 가격으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는 비밀리에 스텔스 무인 전투기를 보유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공격 작전에 필요한 전투기의 수를 줄일 수 있고 영공 방어를 위한 방어 능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무인 스텔스 전투기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중국은 스텔스 무인 공격기를 대거 등장시켰습니다. 그중 차이용 CH-7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중국이 2022년에 양산할 대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이자
리넨과 함께 중국 공군의 주력 무인전투기기로 배치할 예정인데요. 차이용 CH-7 스텔스 무인전투기는 길이 10m, 폭 22m, 최대 이륙 중량 13톤으로 14개의 미사일 장착 후 이륙할 수 있습니다. 순항고도는 10km에서 13km, 순항속도 마하 1.0 미만으로 양산하는 2022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제20의 원격 조종을 받는 리넨과 달리 AI가 탑재되어 있어서 리넨뿐만 아니라 유인기인 제20 스텔스 전투기와 제21 스텔스 전투기보다 더욱더 능동적인 기동과 교전 수행이 가능하며 심지어 적 전투기의 기동성과 항로를 계산해 적 전투기가 어느 쪽으로 기동할지를 예측한 뒤 이에 대응하는 기동을 할 정도로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AI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과 제21 스텔스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이 탑재되어 있으며 탑재된 총 14개의 미사일로 공격력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차이용 CH-7이 탑재하는 미사일 중에는 주로 조기 경보기와 정찰기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브라함과 중국판 어맘이라고 하는 PL-12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있기 때문에 공중전 능력을 제21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차이용은 공중전을 수행해 제공권을 정막하거나 방어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LS-6 유도폭탄이나 C-705 공대지 미사일 등 대지 공격 능력이 갖춰져 있으며 적의 레이더 기지나 레이더 탑재 차량을 파괴할 때 레이더 미사일인 LD-10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충격적인 것은 차이용은 한중 공중 시뮬레이션 전쟁에서 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와 대등한 공중전 능력을 선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육군의 기갑기계 어보병 부대와 레이더 탑재 차량을 집중적으로 공습하는 등 제21과 차이홍 무인 공격기와 함께 한국 공군을 위협하는 공중 병기 중 하나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8년 7월 러시아 국방부는 개발 단계에 있는 스텔스 전투용 드론 수-75 코트너크의 첫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펀터는 날개 폭이 20m에 달하고 시속 0km의 속도로 날 수 있습니다. 펀터에는 수-27 전투기에 사용되는 엔진인 AI-31 터보팬 엔진이 장착되는데요. 얼마 전 러시아 국방부는 수-57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는 수-70의 영상을 공개했는데 작전 목표를 타격할 때 수-70과 수-57의 합동 작전 가능성을 과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러시아의 스텔스 전투용 드론은 수-57기와 이 전투기에 탑재된 이사 레이더를 사용해 드론의 타격 목표를 탐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드론의 고성능 센서를 탑재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하나의 전투기가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적기의 타격 범위에서 멀리 벗어나 드론을 조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모두 미국의 노스럽 그로먼사가 개발한 X-47B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노스럽 영리터 미국 해군을 위해 개발한 X-47B는 항공모함 탑재용으로 지난 2011년 2월에 처음 비행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무인 스텔스기 모양이 거의 비슷한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또한 미국은 CIA의 지원을 받아 락히드 마틴사가 개발한 RQ-170으로 알려진 스텔스 정찰기를 개발했습니다. RQ-170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감시하기 위해 사용됐고 이 드론은 오사마 비 라덴을 추적하는 비밀 임무도 수행했을 만큼 은밀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RQ-170은 파키스탄 칸다하르에서 이란 영토로 날아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완전한 무인 스텔스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위력적인 무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 IAI 개발한 자폭 공격용 드론 하프 있대요. 하프는 미사일처럼 발사대에서 발사되지만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상공을 배회하다 적외선 카메라로 공격 대상을 발견하면 자폭 공격을 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배의 폭탄으로 불리는데 공격을 감행하지 않으면 기지로 귀환할 수도 있습니다. 하프에 장착하는 탄두는 23kg에 불과하지만 정확성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하프는 아제르바이잔과 독일, 인도, EF1, 싱가포르 등에 수출됐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바지를 방공 시스템을 격퇴한 것을 포함해 이라크와 시리아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아제르바이잔은 지난 2016년 4월 나가르노 카라바흐 분쟁에서 하프를 성공적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의 무인 스텔스 개발은 어떨까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무입 스텔스기 전략화는 많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한국도 조만간 예산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종 배치는 2030년 이후 전력화한다는 것인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부 핵심 기술 완성하여
군 요구 조건에 맞게 평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군의 요구사항은 독자 감시 정찰 능력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는데 스텔스 무인기 자체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독자적으로 연구해온 스텔스 무인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커피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도입을 장기 신규 소요 사업으로 편성하고 운용 개념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스텔스 능력을 갖춘 무인기 기술을 핵심 기술 연구 사업으로 선정해 진행해왔고, 에드 국방과학연구소는 무인기의 스텔스 형상 구현, 스텔스 보류 개발 등 레이더 반사 면적 아시즈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해 최근 일부 분야에서는 완성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운영 개념 연구를 마치면 합동 참모회의를 열어 전력화 여부와 시기를 확정하고 국방 중기 계획에 포함해 예산을 반영할 전망입니다. 스텔스 무인기 사업은 감시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군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만큼 무리 없이 중기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본격적인 실제 전력화는 이르면 203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텔스 무인기 기술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만 보유한 최첨단 군사 기술입니다. 분명 강대국들과 같은 라인에서 시작하지 못했지만 한국의 기술력으로 세계와 동등한 위치에 오르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변국들은 실전 배치가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이 무인 스텔스기 전력화가 시급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이미 미국은 20년 전부터 컨셉 개념을 세우고 개발하기 시작했죠. 영화도 15년 전에 동개념의 SF 영화로 나오기도 했고요. 스텔스 AI 전투기 EDA. 현대전은 공군력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잠수함을 제외하곤 사실 공군력만으로도 전쟁이 가능할 듯. 무인 스텔스기가 대세죠. 무인 스텔스 드론, 소형 폭탄 장착해서 무인 폭격, 프로게이머를 이용한 마이크로 컨트롤, AI보다 효율적일 듯. AI 탑재 무인기가 위험할 수 있는 게 적오인하면 바로적으로 돌변하니 막기 힘든 무인 육해공 통합 전력 개발 계획을 잡아야죠. 한국의 이 통신 기술로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